자바 1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는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배열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가지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 가장 큰 문제점은 크기가 고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큰 문제점이 되겠죠. 따라서 배열의 크기는 생성할 때 아예 결정이 되고요. 그 크기가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면 해당 인덱스의 데이터는 비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가 낭비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는 배열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이미 알려져 있는 자료 구조를 바탕으로 객체나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즉 여기서 말하는 효율적인 관리란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검색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바에서는 이러한 자료 구조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러한 자료 구조들을 라이브러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가 바로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하죠. 대표적으로는 리스트나 셋, 맵, 스택, 큐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번 주차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전체 그 구성 목차를 좀 보시면 지금 이제 거의 여러분들이 자바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이제 뒷부분 응용 부분까지 이제 넘어오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컬렉션 프레임워크란 자바에서 대다수의 데이터를 쉽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하는 클래스의 어떤 집합을 의미합니다. 즉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구조화해서 클래스로 구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내용은 자바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이제 구현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그 주요 인터페이스는 크게 리스트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셋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맵 인터페이스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인터페이스로 정의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리스트와 셋 인터페이스는 모두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상속하지만 구조상의 차이로 인해서 맵 인터페이스는 별도로 정의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리스트 인터페이스와 셋 인터페이스의 공통 부분을 컬렉션 인터페이스에서 저장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과 하나씩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들 목차입니다. 그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트와 셋, 맵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라는 얘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구조화해서 클래스로 구현해 놓은 것이고요. 이러한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자바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구현이 되어지죠.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단독으로 못 쓰이고 구현 클래스에 의해서만 이제 처리가 되어지죠. 지금 따라서 그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에 따라서 지금 목차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 컬렉션, 그 다음에 셋 컬렉션, 그 다음에 맵 컬렉션들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중에 리스트와 셋 인터페이스는 모두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지만 구조상의 차이로 인해서 맵 인터페이스는 별도로 정의된다는 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보통 이제 그 자바에서의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간의 상속 관계는 앞에 이제 컬렉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와 셋, 큐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맵은 별도의 인터페이스로 이제 구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리터러블 그리고 컬렉션 간의 그 이제 요소로 해서 우리가 E나 KV라고 하는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구성하는
구성하는 그 표현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너릭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너릭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 이 제너릭은 자바에서의 제너릭이란 데이터의 타입을 일반화한 것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너릭은 클래스나 메소드에서 사용할 내부 데이터 타입을 컴파일 시에 미리 지정해 놓은 걸 의미해요. 따라서 이렇게 컴파일 시에 미리 타입을, 그러니까 체크 타입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장점들을 몇 개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 장점은 클래스나 메소드 내부에서 사용되어지는 객체의 타입 안정성을 좀 높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두 번째는 반환 값에 대한 타입 변환 및 타입 검사에 들어가는 노력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JDK 1.5 이전에서는 여러 타입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클래스나 메소드에 인수나 반환 값으로 오브젝트 타입을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반환된 오브젝트를 다시 원하는 타입으로 타입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하지만 JDK 1.5부터 도입된 제너릭을 사용을 하게 되면 컴파일 시에 미리 타입이 정해지니까 타입 검사나 타입 변환과 같은 번거로운 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배열을 이제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에 그 어떤 크기를 미리 정해놓고 간다라고 하는 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코드를 작성하는 데서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배열을 보완하는 컬렉션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 컬렉션은 여러 개의 요소들을 담을 수 있는 자료구조 타입이에요. 즉, 대다수의 데이터 그룹이면서 다른 말로 컨테이너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컬렉션이 배열과 비슷하긴 하지만 보완한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고정된 배열을 보완을 해서 리사이저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C 언어 시간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메모리에 대한 내용들이 동쪽으로 변화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썼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고 하는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걸 썼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와 같은 형식으로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들은 자바 초기에서는 벡터나 스택, 해시 테이블과 같은 이제 컬렉션 클래스만 이제 제공을 했는데, 자바 1.2 버전서부터는 표준 방식으로 해서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고, 이런 클래스명은 구현 인터페이스명을 포함하고 있어서 바로 클래스의 이제 어떤 특징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리스트나 셋이나 맵이나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들을 이용을 해서 구현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컬렉션 클래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속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보통 이제 컬렉션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모든 컬렉션 클래스는 리스트와 셋과 맵, 인터페이스 중 하나를 인터페이스로 이제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클래스 이름에도 구현한 인터페이스의 이름이 포함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벡터나 해시 테이블과 같은 컬렉션 클래스는 예전부터 사용을 해서 기존 코드와 호환을 하기 위해 아직도 이제 좀 남아 있고요. 그러나 기존에 사용했던 컬렉션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새로 추가된 어레이 리스트나 아니면 해시 맵 클래스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성능적인 면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 이제 다시 한번 어, 이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제가 미리 먼저 이제 그 컬렉션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기본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객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와 구현 클래스를 java.utility 패키지에서 이제 제공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사용 방법을 미리 정해 놓은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정해져 있는데 그 주요 인터페이스로 리스트나 셋, 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컬렉션 프레임워크는요, 배열의 문제점,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열의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객체들을 효율적으로 추가한다거나 삭제한다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java.utility 패키지 안에 컬렉션과 관련된 인터페이스 클래스들을,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들을 포함시킨 것을 우리가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한 구성 요소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컬렉션 인터페이스고요. 두 번째는 컬렉션의 클래스,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세 번째가 컬렉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컬렉션 인터페이스는 모든 컬렉션의 인터페이스를 java.utility 패키지 안에 이제 전부 다 모아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리스트나 셋이나 맵 이거고요. 그 다음에 컬렉션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컬렉션의 그 클래스도 java.utility나 혹은 java.utility.concurrent 패키지 안에 이제 내용들이 다 있어요.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컬렉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객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들 중에 데이터, 즉 추가를 한다거나 삭제를 한다거나 검색할 수 있는, 즉 검색이나 또 정렬이나 셔플과 같은 내용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컬렉션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좀 팁 좀 알아보고 갈게요. 아까 좀 전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컬렉션 클래스의 셔플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있다라고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이 셔플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배열이나 리스트에서 랜덤으로 섞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어레이나 컬렉션의 내용을 랜덤으로 바꿔야 할 때가 있는데, C 언어에서는 랜덤 함수를 썼던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죠. 자바 안에서는 랜덤 클래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즉 앞에서 예전에 했었던 건데 매스 클래스 안에 랜덤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랜덤 값을 뽑아내죠. 그런데 이는 단순히 랜덤 값을 뽑아내기만 하기 때문에 랜덤으로 배치하거나 이미 나온 값을 제외하고 다른 값을 뽑아야 하는 등의 처리에서는 이제 이건 별도로 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바의 API를 사용하게 되면 쉽게 배열이나 리스트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레이의 경우 숫자나 문자를 랜덤으로 섞는 경우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제비뽑기를 한다거나 할 때 사용할 것이고요. 컬렉션인 경우에는 그대로 컬렉션을 랜덤으로 섞어야 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또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요. 마피아라는 게임을 사용을 한다면 사용자들에게 나눠줄 직업은 랜덤으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스테일러블한 이제 소팅 같은 알고리즘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샘플을 만들고 섞어버린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그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근데 이때 단 하나의 정수 변수는 랜덤 클래스를 사용하면 편하지만 어레이나 컬렉션을 랜덤으로 섞을 때는 이런 저런 이게 좀 클래스와 계산식을 이용을 해서 C 언어처럼 랜덤을 구하지 말고요. 컬렉션 셔플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어레이는 셔플을 제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를 리스트라는 컬렉션으로 변경해서 변환하도록 처리만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따라서 셔플이라고 하는 함수는 사용자가 제공한 목록을 가져와서 무작위로 이제 섞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기능은 사용하기가 쉬워요. 예전 방법보다 시간이 좀 덜 걸리고요. 또한 코드 라인을 이제 줄여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배열을 가져와서 이제 먼저 목록으로 변환을 하고 그런 다음에 셔플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목록을 이제 섞어주면 마지막으로 이 목록을 다시 배열로 변경해서 인쇄로 출력해 주시면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실 때 보시게 되면 음, 리스트를 섞는 이제 그런 방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java.utility 패키지 안에 보게 되면 컬렉션이라는 게 있고 셔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취한 리스트의 셔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대신에 입력에 전달된 것과 동일한 리스트를 섞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셔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통해서 그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조금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열을 보완하는 컬렉션이다. 즉, 컬렉션은 여러 요소들을 담을 수 있는 자료 구조다. 네, 내용이 정의가 되셨죠? 즉, 다수의 데이터 그룹이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컨테이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배열과 비슷하긴 하지만 크기가 고정된 배열을 보완해서 리사이저블 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 초기 버전에서는 벡터나 스택이나 해시 테이블 등의 그 컬렉션 클래스만 제공했지만 자바 1.2 버전 이후부터는 아마 이제 표준적인 방식으로 컬렉션을 다루기 위해서 컬렉션 이제 프레임워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 컬렉션 클래스명은 구현한 인터페이스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클래스의 특징들을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장점은 뭐냐면 별도로 컬렉션 클래스를 구현하는 것보다 이미 구현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니까 코딩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컬렉션 프레임워크들은 이미 먼저 잘 테스트되고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의 이제 품질을 보장하고요. 그리고 JDK에 포함되어 있는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코드의 그 유지 보수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재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서로 그러니까 유용성이죠. 운용성이 이제 보장된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구성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컬렉션 인터페이스, 컬렉션 클래스, 그리고 컬렉션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중에 컬렉션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제너릭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즉,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제너릭으로 표현해서 컴파일 시에 미리 먼저 객체 타입을 체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런타임의 에러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런타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컴파일 시점에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컬렉션 그 프레임워크의 대표적인 인터페이스가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리스트 인터페이스, 셋 인터페이스, 맵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 리스트 셋 인터페이스는 컬렉션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이제 상속을 받아요. 따라서 리스트 인터페이스하고 셋 인터페이스의 공통된 부분을 컬렉션 인터페이스에서 그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맵 인터페이스는 구조상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 즉, 맵 인터페이스에서는 키 밸류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지 않고 별도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가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면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하나는 컬렉션 인터페이스 그룹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맵 인터페이스 그룹 하나, 이렇게 이제 크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중에 리스트 인터페이스는 순서가 있는 컬렉션이에요. 그래서 중복 요소를 포함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터페이스로 모든 요소를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 인터페이스로 구현된 클래스는 이제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 그 다음에 벡터 스택 구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set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set 인터페이스는 중복 요소를 포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랜덤 액세스 같은 것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터레이터와 같은 혹은 이제 for each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요소를 이제 탐색을 하게 되고, 이때 set 인터페이스로 구현된 클래스는 해시셋이나 트리셋, 그 다음에 링크드 해시셋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맵 인터페이스 그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하고 밸류로 이제 값들을 처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맵 인터페이스는 키하고 값을 매핑을 시켜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중복 키가 존재할 수가 없고, 각 키에는 하나의 값만 매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키 값에 하나의 값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맵의 기본 연산은 push나 get, 그리고 contains 키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뒤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맵 인터페이스로 구현된 클래스는 해시맵이라든가 트리맵, 그 다음에 링크드 해시맵, 그리고 해시 테이블, 그 다음에 프로퍼티 등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고 뒤에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스트 컬렉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컬렉션은 객체를 일렬로 늘어놓은 자료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인덱스로 관리하기 때문에 리스트 컬렉션에 객체를 추가하게 되면 자동 인덱스가 부여되고요. 이 인덱스는 객체를 검색, 삭제할 때 사용됩니다. 자, 이와 같은 리스트 컬렉션은 객체 자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닌 객체의 번지를 참조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늘 얘기하지만 C 언어에서 그 주소를 보통 저장하는 변수, 즉 포인터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반적으로 자바에서는 포인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터라는 개념이 없을 뿐이지 어떤 주소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한 번지를 참조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리스트 컬렉션 자체가 바로 객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닌 객체의 번지를 참조한다라고 하는 점 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불어서 동일한 객체를 저장하는 것을 허락을 하는데, 이 점은 이제 앞에서 잠깐 이제 제가 언급했던 set 인터페이스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트 컬렉션은 동일한 객체를 저장하는 것이 허락이 되어지고, 이 경우에는 동일한 객체의 번지를 참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널 값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리스트 컬렉션 인터페이스에 객체를 추가, 그 다음에 검색, 삭제 기능의 메서드가 이제 선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실 때는 리스트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서 구현하는 클래스는 지금 말씀드렸던 추가나 검색이나 삭제하는 기능의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 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리스트 컬렉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예,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리스트 컬렉션은 배열과 비슷하게 객체를 인덱스로 관리한다는 점, 예, 기억하고 계시죠? 다만 배열과의 차이점은 저장 용량이 자동으로 증가하고요. 객체를 저장할 때 자동 인덱스가 부여된다는 점, 그리고 추가, 삭제, 검색을 위해서 다양한 메소드들이 제공되어진다는 점,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스트 컬렉션은 객체 자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의 번지를 참조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객체를 중복 저장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동일한 번지가 참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C 언어 시간에 여러분들 배열을 배우셨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리스트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해가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리스트 컬렉션은 객체 자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닌 객체 번지를 참조한다라는 점, 요 점만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좀 보시고요. 더불어서 리스트 컬렉션 인터페이스에는 객체를 추가, add, 검색, contain, get, size 할 수 있는 메소드와 삭제, remove, clear 기능의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서 구현하는 클래스가 지금 말씀드렸던 해당되어지는 메소드들을 오버라이드해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이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레이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리스트 인터페이스의 대표적인 구현 클래스입니다. 따라서 어레이 리스트는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저장 순서가 유지되고 중복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어레이 리스트는 오브젝트 배열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특징 중 첫 번째, 자바의 어레이 리스트는 삽입 순서를 유지해서 요소를 저장한다라는 점 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레이 리스트는 그 안에 저장된 중복 요소를 허용을 합니다. 세 번째, 어레이 리스트는 동기화하지 않고 자바의 벡터 클래스와 어레이 리스트를 구분하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요, 자바의 어레이 리스트는 어찌 보면은 C++의 벡터와 거의 더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자바의 어레이 리스트는 그 배열과 같이 인덱스를 사용하고 임의의 액세스 자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어레이 리스트의 요소를 제거하려면 요소를 많이 이동을 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레이 리스트의 요소를 조작하는 작업이 좀 느리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자, 여섯 번째, 어레이 리스트는 기본 유형을 포함할 수 없고 객체만 포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어레이 리스트 오브 오브젝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정수 유형의 요소를 저장하려면 기본 인티저 타입이 아닌 레퍼런스 타입의 인티저 객체를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점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으로 어레이 리스트는 저장 용량을 초과한 객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장 용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C 언어에서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배열을 이용하게 되면 메모리 공간이 딱 정해져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학생 관리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구현하셨을 경우에 학생 수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정보들이 입력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 학생에 대한 수가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들어올 수도 있고 10이 들어올 수도 있고 100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장 메모리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정적으로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C 언어에서는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메모리 공간을 동적으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처리할 수가 있죠. 자바에서도 지금과 같은 내용들을 처리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레이 리스트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주의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 생성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각각 예제를 들어서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레이 리스트는요, java.utility 패키지 안에서 지원해주는 클래스,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임포트 여러분들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객체의 타입이죠. 그래서 인티저 객체 타입으로 해서 객체 변수 인티저 1번이라는 것을 선언했어요. 이 안에다가 어레이 리스트에 똑같은 객체의 타입을 선언하고 나서 생성자에 의해서 타입을 지정해주고 그 내용을 인티저 1번에다가 대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객체 타입을 생략을 할 수도 있는데요. 즉 왼편에서 나와 있는 어레이 리스트에 인티저 객체 타입을 선언하게 되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생성자 어레이 리스트에 대해서 객체 타입이 생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요. 어레이 리스트 타입으로 해서 객체 타입 선언하고 인티저 3이라고 하는 객체 변수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초기 용량을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큰 용량이 들어오게 되면 큰 용량으로 캐퍼시티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어레이 리스트 객체 타입 선언하고 인티저스 4라고 하는 객체 변수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컬렉션의 값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다른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다섯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array list 객체 타입으로 선언하고 나서 인티저 5번이라고 하는 객체 변수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array list의 as list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초기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생성할 때는 new array list의 객체 타입을 생략해서 이제 작성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내용도 어떻게 선언하는지 좀 알아보셔야 되겠죠. 따라서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할 때는 셋이나 다른 어레이 리스트를 전달을 하면서 해당 컬렉션의 값들도 초기화 된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가변 인자를 받을 경우에는 array.as list를 사용을 하게 되면 기본 값들로 생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요 점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맨 아래에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통 생성을 할 때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생성을 시킬 때는 왼편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오른쪽은 new array list에 이렇게 객체 타입을 생략해서 작성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레이 리스트의 엘리먼트 추가나 변경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한 후에 add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 엘리먼트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set 메소드로 기존에 추가된 값을 변경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코드를 잠깐 보실까요? 코드에서 보시게 되면 클래스 네임이 어레이 리스트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으로 했고 메인 메소드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에 객체 타입이 선언되어 있는 클래스라는 객체 변수를 선언했고 그 안에다가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을 시켜서 생성자 해서 클래스에다가 대입을 시켰고요. 이때 add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클래스에다가 add black과 그 다음에 white와 그 다음에 앞에 0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인덱스 값이에요. 인덱스 값 0번째에다가 그린 값을 추가를 시켰고 그 다음에 클래스 add에다가 red 값을 추가를 시켰죠. 자, 거기에다가 set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추가된 값을 변경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죠. 그러니까 클래스 set 메소드를 이용해서 0번째의 인덱스 값을 갖는 곳에다가 블루로 값을 추가를 시킨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0번째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나와 있는 클래스의 set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0번째 인덱스에다가 그린 값을 뭘로? 블루로 바꿔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블루가 나오고 블랙, 그 다음에 화이트, 레드로 해서 결과값이 나오게 되죠. add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리스트의 가장 끝에 값이 이제 추가가 되고요. 별도로 인덱스를 지정하게 되면 해당 인덱스의 값이 추가되고 그 인덱스로부터의 값들이 한 칸씩 뒤로 밀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 결과로 해서 여러분들의 출력 결과가 이렇게 확인돼서 나오죠. 즉, 블랙과 화이트는 순서대로 추가되어지고 그린이 첫 번째에 추가되면서 블랙과 화이트는 각각 한 칸씩 뒤로 밀리게 되고요. 그리고 레드가 맨 끝에 다시 추가가 돼서 결과값으로 처리되어지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et 메소드를 통해서 가장 앞에 있는 인덱스 0번째에 있는 그린이 블루로 변경이 돼서 결과값이 처리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셨듯이 이와 같은 동작 처리 때문에 지정된 어떤 객체 수가 많고요. 특정 인덱스의 객체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일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라면 사실 어레이 리스트보다는 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인덱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찾거나 맨 마지막에 객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예제인 어레이 리스트에 스트링 객체를 추가, 검색,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클래스 네임이 어레이 리스트 example 클래스 네임 지정하고요. 그 다음 메인 메소드 선언하고 난 다음에 리스트 타입의 엘리먼트 객체 타입 선언한 리스트를 객체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를 생성을 시켜서 리스트라고 하는 곳에다가 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첫 번째 리스트 add 메소드에 자바라고 하는 스트링 객체를 저장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JDBC, 그 다음에 서블릿, 그 다음에 JSP,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add에다가 인덱스 값을 주고 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입력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add 메소드에 들어가 있는 값이 맨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 리스트의 사이즈를 메소드를 이용해서 저장된 총 객체의 수를 얻어서 그걸 사이즈라고 하는 인티저에다가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면 16 다음으로 해서 out.print 라인에서 총 객체 수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되죠. 그럼 총 몇 개예요? 5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자열 스킬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객체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리스트에 get 2번에 있는 인덱스의 객체를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번에 해당되어지는 system.out.print 라인으로 해서 찍었어요. 그러면 인덱스 2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예,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문자열이 객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죠? 네, 그걸 찍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for 문장, 반복 문장에서 그러면 총 저장된 객체 수만큼 반복 처리해서 그 내용을 얻어오고 그리고 화면에 출력하는 문장이 for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 칸 띄고 한 줄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리스트에 remove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2번 인덱스에 있는 객체가 삭제되죠. 즉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삭제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번째 인덱스에 있는 것이 밀렸으니까 이번에는 2번째에 들어가 있는 서블릿 JSP가 이제 삭제가 되겠죠. 따라서 맨 마지막에 있는 for문에서 이제 삭제된 내용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저장된 총 객체의 수만큼 반복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이 뭔지 화면상으로 출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객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리고 그 리스트의 개수만큼 찾아내서 반복 처리하는 부분들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벡터는 어레이 리스트와 동일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벡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저장할 객체 타입을 타입 파라미터로 표기하고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지금 내용의 화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벡터로의 그 타입을 선언하고요. 엘리먼트 타입을 선언하고 파라미터를 생략을 하게 되면 만약에 왼쪽 리스트에 지정된 타입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점 그냥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벡터는요. 동기화된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멀티스레드가 동시에 벡터의 메소드를 실행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스레드가 메소드 실행 완료해야만 다른 스레드가 메소드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안전하게 객체 및 객체에 대한 추가나 이제 삭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스레드에서 굉장히 안전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벡터를 선호하는 방법은
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벡터 타입으로 해서 객체 변수 선언하고 그 다음에 벡터를 new 연산자에서 생성을 시켜서 이제 대입을 시키시면 되죠. 이때 타입이 미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브젝트로 이제 선언이 되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벡터로 해놓고 그 다음에 타입이 스튜던트 객체로 해서 선언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스튜던트 객체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는 벡터의 인티저로 타입만 선언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파라메타 타입 설정을 인티저 타입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보시게 네 번째 보시게 되면 벡터의 인티저 클래스 타입으로 선언을 시켰고 넘 3번 안에다가 new 벡터로 해서 파라메타를 선언했으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타입의 파라메타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타입이 선언돼서 지금 현재 오른쪽에서는 파라메타 타입을 생략이 가능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열 스트링 타입의 선언을 시켰고 이때 초기 용량 캐퍼시티를 이렇게 지정해서 선언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V3 객체 타입은 벡터의 파라메타의 객체 타입 선언하고 난 다음에 어레이에 as list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초기 값을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 벡터에 대한 타입도 이렇게 쉽게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뭐 눈에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자, 따라서 벡터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만 정리하신다라면 벡터는 어레이 리스트와 동일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어레이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벡터 내부에 값이 추가되면 자동적으로 크기가 조절되어지고 그 다음 객체들은 한 자리씩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벡터와 어레이 리스트의 한 가지 다른 점은 벡터는요, 동기화된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스레드가 동시에 이 메소드를 실행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하나의 스레드가 실행을 완료해야만 다른 스레드들이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스레드 환경 안에서는 안전하게 객체를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벡터와 어레이 리스트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벡터의 값을 추가시킬 때는 벡터 타입으로 해서 파라메타의 객체 타입 선언하고 그 다음에 객체 변수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new 벡터 그리고 파라메타 타입을 이렇게 선언해서 처리한 다음 v라고 하는 객체 변수 타입에다가 add 3을 이렇게 추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null 값도 add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index 1 뒤에 10이 이제 삽입이 되어진 것이고 그 다음 벡터 타입의 그 v라고 하는 객체 변수 선언한 다음에 벡터로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대입을 시키고 스튜던트 객체 클래스 타입에 있는 객체 변수 스튜던트를 선언시킨 다음에 이것도 역시 스튜던트와 동일한 타입으로 해서 name과 age라고 하는 파라메타 값을 갖고요. 이때 v 객체 변수 안에다가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렇게 추가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멤버에다가 홍길동이라고 하는 name과 age 15라고 하는 값을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벡터의 값을 추가를 시키려고 한다면 벡터의 add 메소드에 index와 value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index 안에다가 어떤 값을 add 메소드에다가 이렇게 넣을 것인지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구조는 array 리스트나 linked 리스트도 같은 타입입니다. 이때 만약에 인덱스를 생략하게 되면 벡터의 맨 뒤에 값이 추가되어지고 인덱스 중간에 값을 추가하면 해당 인덱스로부터 마지막 인덱스까지 모두 한 칸씩 이렇게 뒤로 밀린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어레이 리스트와 다른 점은 그 벡터는요. 동기화된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멀티스레드가 동시에 벡터의 메소드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의 스레드가
메소드를 실행을 완료해야지만 다른 스레드가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안전하게 객체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다는 점이 어레이 리스트하고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스레드의 안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그러면 벡터를 이용해서 보드 객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검색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클래스 네임 선언하고 메인 메소드 선언하는 건 다 이해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타입으로 객체 타입 보드 선언하고 난 다음에 객체 변수의 이름을 리스트로 놨어요. 자, 리스트에다가 add를 시킵니다. 자, add를 시키는데 어떻게 했냐면 new 보드를 하나 해서 제목 1번, 그 다음에 내용 1번, 글쓴이 1번 해서 보드 객체를 생성해서 그 안에다가 각각의 내용들을 이제 추가를 시켰고요. 저장을 시켰고, 그 다음에 리스트에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remove 2라고 하는 것은 2번 인덱스 객체에 삭제를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제목 2번이 들어가 있는 제목이 3번이네요. 3복에 들어가 있는 곳에 뒤에 인덱스를 이제 삭제가 됐으니까 일씩 앞으로 이제 자동으로 당겨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list remove 3이라고 하는 것은 3번 인덱스의 객체를 이제 삭제시킨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for loop 문장에서 리스트의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이제 획득을 시켜서 그만큼을 여러분들 반복문으로 루핑을 돌려서 처리하게 되면 결과값은 어떻게 나올까요? 제목 1, 내용 1, 글쓴 1, 제목 2, 내용 2, 글쓴 2, 제목 4, 내용 4, 글쓴이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되겠죠. 자,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C 언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 삭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번거로웠어요. 근데 자바에서는 이와 같이 쉽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이 조금 다른 점이 되겠죠? 자, 이제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링크드 리스트는 리스트 구현 클래스고요. 어레이 리스트와 사용 방법은 같은데 내부 구조는 좀 다릅니다. 따라서 링크드 리스트는 어레이 리스트와는 달리 내부 배열에 객체를 저장해서 관리하지만 링크드 리스트는 인접 참조를 링크를 해서 마치 체인처럼 이제 관리하게 되죠.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쉽게 아실 것 같아요. 자, 헤더에 next 다음 노드를 연결을 시켜서 또 그 노드가 연결되면 다음 노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next로 해서 다음 노드를 연결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체인처럼 해서 각각의 노드들, 데이터들을 연결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어레이 리스트와 사용하는 방법은 같은데요. 내부 구조가 좀 다르죠. 그리고 인접 참조를 링크해서 체인처럼 이제 객체를 관리하고요. 특징으로 본다라면 그 특정 인덱스 객체를 제거하거나 삽입을 하게 되면 앞뒤 링크만 변경되고 나머지 링크는 변경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이셨던 것처럼 세 번째 있는 노드를 제거를 하게 되면 두 번째 노드와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드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 노드만 제거가 되어지고 그래서 나머지 링크에는 변경되는 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레이 리스트는 내부 배열의 객체를 저장해서 인덱스로 관리하는 데 반해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링크드 리스트는 위 그림처럼 인접 참조를 링크해서 체인처럼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더 수월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선호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보셨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링크 리스트에 이 타입을 생략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왼쪽 리스트에 지정되어 있는 타입을 따라서 간다는 점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자, 따라서 결론입니다. 링크드 리스트란 각 노드가 데이터와 포인터를 가지고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의 자료 구조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담고 있는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노드의 포인터가 이전 노드와 다음 노드와의 연결을 담당합니다. 이거 C 언어 시간에서도 여러분들 하셨어요. 이중 연결 연전자에서 여러분들 하셨던 것 같습니다. 노드는
링크드 리스트에 객체를 추가하거나 삭제를 하게 되면 앞뒤 링크만 변경되어지고 나머지 링크는 변경되어지지 않죠. 만약에 중간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더라도 전체 인덱스가 그러니까 앞에 한 칸씩 뒤로 밀리거나 당겨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링크드 리스트에 비해 데이터의 추가나 삭제가 용이하지만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요. 특정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따라서 탐색 속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탐색이나 정렬을 자주 하는 경우에는 배열을 사용하고 데이터의 추가 삭제가 많은 경우에는 연결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죠.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연결 리스트는 내부 배열의 객체를 저장해서 인덱스를 관리하는 데 반해서 링크드 리스트는 인접, 참조를 링크를 해서 체인처럼 관리한다라는 점이 좀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던 어레이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의 어떤 이제 개념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예제는 링크드 리스트와 어레이 리스트에 만 개의 객체를 삽입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0번 인덱스에는 스트링 객체를 10,000번 추가하기 위해서 리스트 인터페이스에 add 메소드, 즉 앞에는 인덱스, 뒤에는 엘리먼트의 값,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처리했고요. 이제 실행 결과를 보시게 되면 링크드 리스트가 조금 성능이 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눈에 이제 확인이 되신 거죠. 따라서 끝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추가되거나 혹시 삭제되는 경우에는 그 어레이 리스트가 빠르지만 중간에 추가 삭제하는 경우에는 앞뒤 링크 정보만 변경하게 되니까 링크드 리스트가 더 빠르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는 뒤쪽 인덱스들을 모두 일씩 증가, 감소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처리 속도가 어찌 보면 더 빨라져요. 그래서 그냥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신다면 어레이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일 때 순차적으로 추가 삭제하는 부분은 어레이 리스트가 좀 빠르고요. 중간에 추가 삭제할 경우에는 링크드 리스트가 좀 빠르고요. 그 다음에 검색할 때는 그 인덱스별로 검색하니까는 어레이 리스트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검색할 수밖에 없는 링크드 리스트가 좀 더 느려지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예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예제들을 몇 개 보셨는데요. 이 예제들은 여러분들이 다 실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행하시고 주성문 처리해 주시고요. 실행 결과를 화면 캡처해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et collec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t collection은 앞서 리스트 컬렉션과는 다르게 인덱스로 관리되어지지는 않아요. 따라서 저장 순서가 유지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하나의 주머니 안에요. 그냥 데이터를 그냥 무작위하게 이렇게만 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set 컬렉션의 특징은요. 앞에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서가 보장되지 않고 중복 저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특징입니다. 따라서 set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들은 기존 리스트 인터페이스죠.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메소드들 중에 인덱스와 관련된 것은 빼고요. 나머지 것들은 모두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et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대표적인 클래스는 해시셋이나 트리셋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에서 이제 하셨던 내용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뒤에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set 컬렉션은 순서 자체가 없어서 인덱스로 검색을, 즉 객체를 검색을 하거나 가져오는 get 메소드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전체 객체를 대상으로 한 번씩 반복해서 가져오는 반복자가 있어요. 그래서 iterator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자, iterator는
이터레이터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바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하나씩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결국 set 그러니까 보통 이제 set 컬렉션은요.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장 순서가 유지되지 않는다. 두 번째, 객체를 중복해서 저장할 수 없고 하나의 널값만 저장할 수 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et 컬렉션은 저장 순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객체 중복해서 저장할 수 없고요. 하나의 널값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set 컬렉션은 수학의 집합과 비슷해요. 그래서 집합은 순서와 상관없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하나의 주머니하고 같아요. 주머니 안에다가 그냥 때려 넣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저장하시면 되는데 이때 동일한 구슬은 2개 이상 들어갈 수 없고 2개 이상의 어떤 내용들을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갈 때 순서와 나올 때 순서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걸 넣어주시면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셋 컬렉션에는 해시 셋이 있고 링크드 해시 셋, 그 다음에 트리 셋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각각의 메소드들을 조금씩 좀 알아보면 셋 컬렉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셋 인터페이스와 메소드들을 먼저 이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덱스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인덱스를 매개 변수 값으로 갖는 메소드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boolean add 객체 추가시키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 검색할 때는 contain 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is empty, 그 다음 반복 처리문 하기 위해서 iterator, 그리고 integer siz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clear 삭제시키는 거죠. 그리고 remove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때 add 메소드는 주어진 객체를 저장하고 객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면 true 값을 리턴하고요. 이제 객체면 중복된 객체가 들어오게 되면 false 값을 리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ontain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주어진 객체가 저장되어 있는지 조사하는 거죠. 만약에 똑같은 형태의 객체가 저장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false 값을 리턴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객체 검색을 하고 해서 is empty, 그러니까 컬렉션이 비어 있는지 조사하고, 그 다음에 iterator, 저장된 객체를 한 번씩 가져오는 반복자를 리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integer 사이즈 메소드는 저장되어 있는 전체 객체 수를 리턴할 때 사용하죠. 그 다음에 clear라고 하는 메소드는 객체를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객체를 삭제시키는 거고, remove는 주어진 객체를 삭제할 때 사용되어지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정리를 이제 하시게 되면 set collection은 인덱스로 검색해 오는 메소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 객체를 대상으로 한 번씩 반복해서 가져오는 반복자는 있죠? 예, 이 반복자를 통해서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객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리스트 컬렉션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봤던 위에 이제 메소드들이 있었어요. 그 메소드에 매개 변수 타입과 리턴 타입의 2라고 하는 타입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것은 저장되어지는 객체의 타입을 set 컬렉션을 생성할 때 결정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et 컬렉션에서 스트링 객체를 저장하고 삭제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set 그리고 파라미터의 객체 타입 선언하고 난 다음에 뒤에 객체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remove 메소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삭제시키시면 되죠. 따라서 set string 클래스로 set 변수를 선언하고요. 이때 set 컬렉션에 저장되어지는 객체를 string 타입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엘리먼트 타입의 파라미터는 string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add 메소드와 remove 메소드에는 매개 값들이 문자열이 되게 됩니다.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set 컬렉션은 인덱스로 객체를 검색해서 가져오는 메소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대신에 전체 객체를 대상으로 한 번씩, 그러니까 반복해서 가져오는 반복자,
iterator라고 하는 이제 반복자를 제공하게 되어지고, 반복자는 iterator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iterator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각각의 객체들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이때 메소드가 has nex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next 메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remove 메소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has next라는 메소드는 가져올 객체가 있으면 true 값을 리턴하고 없으면 false 값을 리턴하는 거고요. next 메소드는 컬렉션에서 하나의 객체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remove 메소드는 set 컬렉션에서 객체를 제거할 때 이제 사용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터레이터에 하나의 객체를 가져올 때는 next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next 메소드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가져올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has next 메소드를 이용해서 가져올 객체가 있으면 true 값을 리턴하고, 더 이상 가져올 객체가 없으면 false 값을 리턴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false 값이 리턴될 때 next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set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클래스로 해시 셋하고요. 그 다음에 트리 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시 셋 클래스입니다. 이 해시 셋 클래스 같은 경우는 객체를 순서 없이 저장을 하고요. 동일한 객체는 저장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set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입니다. set 해시 셋 클래스는요, 객체를 저장하기 전에 먼저 해시 코드를 통해서 해시 코드를 얻어내고, 그 해시 코드의 값을 가지고 동일한 객체가 저장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동일한 해시 코드가 나오게 되면 다시 equals 메소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한 후에 저장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순서 없이 저장된 객체를 어떻게 꺼내서 처리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set 인터페이스에 iterator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었죠. 즉 반복자.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저장된 객체를 어떻게 꺼낼 것인지, 그리고 저장된 객체를 어떻게 불러올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시셋은 set 인터페이스의 구형 클래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et 성질을 그대로 이제 상속을 받아요. set은 객체를 중복해서 저장할 수 없었고요. 하나의 널값만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장 순서가 유지되지 않고요. 만약 요소의 저장 순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JDK 1.4부터 제공하는 링크드 리스트의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set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해시셋하고 트리셋이 있고요. 이 중에 해시셋 같은 경우에는 정렬을 해주지 않고 트리셋 같은 경우에는 자동 정렬을 해준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set의 가장 큰 장점은 중복을 자동적으로 제거해 준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선언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해시셋의 클래스 타입으로 해서 인티저 엘리먼트의 객체 타입 선언하고, 그 다음에 set1이라고 하는 객체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해시셋을 생성을 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똑같이 해시셋 클래스를 타입을 선언하고 엘리먼트 파라메타의 그 객체 타입 파라메타 타입 선언하고 난 다음에 set2는 new에서 파라메타 타입을 생략이 가능하죠. 네, 그러면 이제 왼쪽 편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et 3번에 대한 그 객체 변수 타입은 set의 set 1번이죠. 의 모든 값을 가진 해시 셋을 생성시킬 때 이라고 같이 선언할 수 있고, 해시 4라고 하는 set 4라고 하는 객체 변수 타입은 초기 용량 캐퍼시티를 10으로 지정해 놓고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는 거죠. set 5번 객체 변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캐퍼시티의 그 초기 용량을 지정하고 로드 팩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어레이 그 앞에서 얘기했던 어레이의 as list에 대한 초기 값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죠. 따라서 앞에서 보셨던 내용들하고는 스타일이 조금씩 비슷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시셋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정렬해 주지 않아요. 셋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 그것은 이제 자동으로 중복을 제거해 준다라는 점, 요 점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시셋은 객체들을 순서 없이 저장하고 동일한 객체는 중복 저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죠. 자, 이때 해시셋이 판단하는 동일한 객체란 항상 똑같은 인스턴스를 뜻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시셋은 객체를 저장하기 전에 먼저 객체의 해시 코드 메소드를 호출해서 해시 코드를 먼저 얻어내고요. 그리고 이미 저장되어 있는 객체들의 해시 코드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죠. 따라서 만약에 true 값이 나오면, 즉 그 해시셋이 객체를 저장하기 전에 먼저 객체의 해시 코드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해시 코드를 얻어낸 다음 저장되어 있는 객체의 해시 코드하고 비교해서 같은 해시 코드가 있다면 다시 equal 메소드로 두 객체를 비교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true 값이 나오면 동일한 객체로 판단하고 중복을 저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해시셋으로 저장할 경우에 같은 문자열을 갖는 string 객체는 동일한 객체로 간주가 돼서 다른 문자열을 갖는 string 객체는 다른 객체로 간주가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요, string 클래스가 해시 코드 메소드와 equal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같은 문자일 경우에는 해시 코드의 리턴을 이제 값을 같게 받고, 그 다음에 equal 메소드의 리턴 값은 true 값이 나오도록 처리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자열을 해시 셋에 저장할 경우에 같은 문자열을 갖는 스트링 객체는 동등 객체로 간주되어서 다른 문자열을 찾는 스트링 객체는 다른 객체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예제는 해시셋에 스트링 객체를 추가, 검색, 제거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스트링 객체를 중복 없이 저장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지 코드를 사용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클래스 네임이 해시셋 example 클래스고, 그 다음 메인 메소드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set 타입의 파라메타의 객체 타입 선언했고, 그리고 set이라고 하는 객체 변수 선언했죠. 그리고 새로 생성해서 대입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set 객체에 add 메소드를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죠. 근데 이때 지금 add string 클래스 타입으로 저장되어지는 값 중에 자바가 두 개 있어요. 근데 중복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자바는 한 번만 저장되어지고요. 이때 그러면 인티저 사이즈라고 하는 변수에 보면 set의 사이즈 메소드에 의해서 저장된 객체 수가 얻어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총 몇 개가 되냐면 4개가 되어지는 거죠. 왜? 자바라고 하는 것은 중복되어지니까 이거는 한 번만 저장이 되어지게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자를 얻기 위해서 iterator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고, while 문장에서 객체 수만큼 반복 처리가 되어집니다. has, next를 이용해서 다음 거, 그리고 나서 iterator에 의해서 next 메소드를 이용해서 한 개의 객체들을 하나씩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set remove라고 하는 곳에서 한 개의 객체를 삭제시켰죠. 이때 객체시킨 거 JDBC,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객체를 또 삭제를 시켰어요. 그러면 저장된 총 객체의 수가 가져오겠죠. 그럼 두 개를 삭제시켰으니까 총 객체 수는 두 개가 되어지고, 그 반복자를 이용해서 인터레이터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객체 수만큼 반복을 시킨 다음에
삭제를 시키고 난 다음에 모든 객체를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객체를 제거할 때는 클리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처리가 되어지고, 맨 마지막에 if 문장 안에서 set에 is empty, 만약에 이거라면 비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열로 찍어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으니까 여러분들 이 코드도 역시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 작성하시고 실행 결과를 화면 캡처해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는 그 사용자 정의 클래스인 멤버 클래스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해시 코드 메소드하고 이퀄 메소드를 재정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따라서 이때 인스턴스가 달라도 그 나이와 이름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객체로 간주해서 중복 저장되지 않는 예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멤버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었죠. 그리고 필드 2개, 네임하고 에이지를 선언시켰어요. 그리고 생성자 선언했고요. 그 생성자 안에다가 필드 A에 그 네임하고 에이지를 파라메터 값으로 전달을 시켜서 이 객체의 이름을 전달받은 파라메터로 전달받은 네임으로 대입을 시키고, 이 객체의 에이지를 전달받은 에이지로 해서 대입을 시키시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나오는 불리한 equals라고 하는 메소드를 선언했어요. 이게 메소드 오버라이드죠. 메소드 오버라이드로 해서 name과 age의 값이 같으면 true 값을 리턴을 시키시는 것이고요. 그쵸?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false 값을 리턴을 시키실 것이고, 그 다음에 메서드 오버라이드에 보시게 되면 has 코드가 있죠. has 코드가 바로 name과 age 값이 서로 동일한 해시 코드를 리턴을 시킨다라면 true 값을 리턴을 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리턴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면 name과 age 값이 같으면 동일한 해시 코드 값을 리턴을 시켜서 스트링에 해시 코드라는 메소드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동이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사용자 정의 클래스 이제 멤버 클래스 만들고 해시 코드와 이퀄 메소드를 재정의한 다음에 인스턴스가 달라도 이름과 나이가 동일하다면 동일 객체로 간주해서 중복 저장되지 않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하는 해시 set example 클래스 안에서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set add 부분에 보시면 인스턴스는 다르지만 내부 데이터가 동일하죠. 홍길동 그리고 나이도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체 하나만 저장을 함으로 인해서 아래에 있는 system.out.print 라인에서 찍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저장된 총 객체 수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면은 두 개가 될 텐데 같은 거니까 저장된 객체 수는 하나로 이제 처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아까도 이제 좀 말씀드렸어요. 해시 set 클래스라는 것은 set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set의 성질을 그대로 상속을 받습니다. set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객체를 중복해서 저장할 수 없고요. 하나의 널값만 저장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저장 순서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는 특징이 있었죠. 만약 요소의 저장 순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linked list 클래스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set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해시 set 클래스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tree set 클래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해시셋 클래스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시셋의 경우 정렬해 주지 않죠. 근데 트리셋 같은 경우에는 자동 정렬해 준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가장 큰 장점은 중복을 자동으로 제거해 준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맵 컬렉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맵 컬렉션은요, 키하고 그 다음에 value,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맵 엔트리 객체를 제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맵 컬렉션은요,
키 값하고 키하고요. 그 다음에 그 키가 가리키는 값으로 구성된 객체를 저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예요. 이때 키는 중복으로 저장할 수 없고요. 값은 중복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때 만약에 중복된 키 값이 들어온다라면 기존의 그 값은 없어지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된다는 점이 조금 다른 점입니다. 자, 따라서 맵은요, 키하고 밸류라고 하는 것이 한 쌍으로 갖는 자료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맵은 여러분들 그냥 예로 들어서 사물함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사물함도 사물함 번호가 있고요. 사물함 내부에 물건을 여러분들이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거죠. 사물함의 번호가 키가 되는 것이고 내부 안에 여러분들이 넣어놓는 물건이 밸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바의 맵은 이러한 서로 간의 대응 관계를 통해서 밸류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맵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키로 인해서 키로 밸류를 얻어낸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따라서 맵 컬렉션은 키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조금 더 그 자료에 대한 관리가 유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맵 컬렉션을 그 구현하는 대표적인 클래스가 해시맵, 해시테이블, 링크드 해시맵, 그 다음에 트리맵 등이 있어요. 이와 같은 클래스들은 맵 인터페이스를 같이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점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예제를 통해서 조금 그 맵에 대한 내용들을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에서 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그 좀 보충을 설명을 드리자면 맵은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예로 들자면 누구든지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생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예를 들자면 홍길동이고요. 홍길동의 생일이 몇 월, 며칠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자바의 맵은 이러한 대응 관계를 쉽게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언어들도 가지고 있는 자료형으로 associative array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해시라고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불리게 되죠. 맵은 사전과 비슷해요. 즉, 이제 우리가 이제 people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람을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볼이라고 하는 단어에 야구라는 것이 부합이 되듯이 맵은 키하고 밸류라고 하는 것을 한 쌍으로 갖는 자료형 타입이죠. 그래서 맵은 리스트나 배열처럼 순차적으로 해당 요소 값을 구하지 않고 키를 통해서 밸류를 얻어내요. 그러므로 맵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키로 밸류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예를 들자면 베이스볼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사전에 내용을 순차적으로 모두 검색하는 것이 아니고 베이스볼이 들어가 있는 단어에 있는 그 B라고 하는 알파벳 B로 시작하는 곳을 찾아보셔서 펼쳐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바의 맵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이 이제 해시 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해시 맵은 맵 역시도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예요. 따라서 맵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그 맵 자료형에는 해시 맵, 그리고 링크드 해시 맵, 그 다음에 트리 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키와 값의 타입은 기본 타입을 사용하실 수는 없어요. 그거 대신에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타입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키로 만약에 스트링 타입을 사용하고 값을 인티저 타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시 맵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 조금 특이하죠.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키로
점수를 값으로 저장하는 해시 맵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 내용을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클래스 네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메소드 선언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맵으로 선언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11번 라인이 정도 되겠네요. 11번 라인에서 13번 라인이겠네요. 13번 라인에서 맵 컬렉션을 생성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었던 맵 컬렉션에서 맵 풋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put 메소드. 그래서 put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는데 이때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맵 풋에 홍길동이가 있습니다. 근데 홍길동이가 그 위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길동이 키값이 같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저장한 값으로 값을 대체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system.out.print 라인의 엔트리에서 맵의 사이즈, 즉 저장된 총 엔트리의 수를 얻어 갖고 오고, 그리고 밑에 system.out.print 라인에서 맵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름으로 점수를 검색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체를 찾는 것이 바로 get 메소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름이 키값으로 가시는 거고 점수가 값으로 검색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객체를 하나씩 처리하기 위해서 셋을 얻어오기 위해서는 셋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키에 대한 셋을 얻어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iterator라고 하는 반복자를 이용을 해서 반복해서 키를 얻고 값을 맵에서 이제 얻어서 처리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객체를 삭제를 시킬 때는 맵 리무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맵 리무브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키로 맵의 엔트리를 이제 제거할 때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뭐 문제가 내용이 없죠. 자, 근데 여기까지 일단 해서 반복해서 키를 얻어내는 맵을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셨고, 자, 이제 객체를 삭제시킬 때는 키로 맵 엔트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맵 리무브라고 하는 메소드, 즉 홍길동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삭제를 시키고 난 다음에 객체를 하나씩 처리하기 위해서 맵 엔트리 셋을 얻어갖고 오고요. 그래서 맵 엔트리 셋 메소드를 이용해서 얻어갖고 그 다음에 반복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맵 엔트리에 얻은 키값과 값을 반복해서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객체 전체를 삭제시킬 때는 생성된 맵에 클리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모든 맵의 엔트리를 삭제를 시키시고요. 최종적으로 결과값을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키와 밸류에 의해서 해시 맵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put 메소드를 이용해서 입력을 처리했죠. 그 다음에 키에 해당되어지는 밸류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밸류 값을 찾아내셨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해당되어지는 맵에 해당 키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contains key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시면 되어지고, 그 다음에 remove 메소드는 맵의 항목을 삭제하는 메소드로 키 값에 해당되어지는 아이템, 즉 키하고 밸류를 삭제한 후에 그 값을 리턴 시키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맵의 개수를 리턴을 시키셨죠. 그래서 각각에 해당되어지는 맵의 개수를 리턴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링크드 해시 맵하고요 트리 맵에 대한 차이점은 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맵의 가장 큰 특징이 순서에 의존하지 않고 키와 밸류를 가져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맵에 입력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을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입력된 키에 의해서 소팅된, 정렬된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링크드 해시 맵과 트리 맵을 사용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링크드 해시 맵은 입력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출력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트리 맵은 입력된 키에 정렬된 순서대로 데이터가 출력되는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 점을 여러분들께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우셨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예, 연결 리스트는 각 노드에 데이터하고 포인터를 가지고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의 자료 구조 형태입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를 담고 있는 노드들을 서로 이제 체인처럼 연결한 거죠. 그래서 노드의 포인터가 이전 노드와 다음 노드를 연결을 하게 되고요. 노드는 링크드 리스트에 객체를 추가하거나 삭제를 하게 되면 앞뒤 링크만 변경되어지고 나머지 링크에는 변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좀 수월하셨죠. 다섯 번째로는 중간에 데이터를 추가 삭제하더라도 전체 인덱스가 한 칸씩 뒤로 밀리거나 당겨지는 일이 없어서 링크드 리스트에 비해 추가 삭제가 용이하죠. 그러나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어느 특정된 요소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는 좀 단점이 있었죠. 따라서 순차 탐색을 하게 돼요. 이 그 링크드 리스트는. 그래서 탐색 속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탐색이나 정렬을 자주 하는 경우에는 배열을 사용하고 데이터에 추가 삭제가 많은 경우에는 링크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앞에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번 주에 배우셨던 내용이 컬렉션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자바에서 컬렉션 프레임워크란 그 다수의 데이터를 쉽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하는 클래스의 집합을 의미하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구조화해서 클래스로 구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그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자바의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구현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주요 인터페이스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에 따라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가 리스트 인터페이스, 셋 인터페이스, 맵 인터페이스로 나눌 수가 있고, 이 중에 리스트와 셋 인터페이스는 모두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지만 구조상의 차이로 인해서 맵 인터페이스는 별도로 정의가 되죠. 따라서 리스트 인터페이스와 셋 인터페이스의 공통된 부분을 컬렉션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봤고요. 이때 이제 인터페이스 간의 그 간략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요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내용들 중 리스트와 셋 메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좀 알아봤는데, 이때 리스트의 구형 클래스가 벡터나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스택 큐, 이건 2학년 때 여러분들 자료구조 시간에 배우신 거죠. 셋 인터페이스는 해시 셋이나 트리 셋, 그리고 맵 인터페이스는 해시 맵, 트리 맵, 해시 테이블, 프로퍼티에 대한 구현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인터페이스의 구현 클래스가 벡터나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스택이나 큐. 그 다음에 셋 인터페이스의 구현 클래스가 해시, 셋, 그리고 트리 셋 클래스. 그 다음에 맵 인터페이스의 구현 클래스가 해시 맵, 트리 맵, 그리고 해시 테이블, 프로퍼티의 클래스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컬렉션 클래스에 속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우리가 보통 컬렉션 클래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모든 컬렉션 클래스는 리스트하고 셋하고 맵의 인터페이스 중 하나를 인터페이스로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의 이름에도 구현한 인터페이스 이름이 포함돼서 바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벡터하고 해시 테이블과 같은 컬렉션 클래스는 예전부터 사용해 왔고요. 기존 코드와 호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컬렉션 클래스를 사용하기보다는 새로 추가된 어레이 리스트나 해시맵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 성능 면에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하셨던 내용들은 많이 사용되어지는 내용들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